네, GM 자동차 같은 미국의 기업만 한국 정부에게 뭔가를 내놓으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을 향해서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 상무장관에게 무역 흑자 국가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계획을 묻습니다. Thank you, Wilburn. Do you agree with what I said about the tax with countries coming in and taking advantage of our country, I assume? If you don't. 중국 등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를 골라 일종의 보복 관세인 호외세를 새로 물려 무역 적자를 만회하겠다는 겁니다. We lose vast amounts of money with China and Japan and South Korea and so many other countries. And they understand where I'm coming from. I've talked to all of them and they understand it. 한국 등을 직접 겨냥하며 무역 전쟁을 예고한 겁니다. We are going to charge countries outside of our country, countri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re not allies on trade. 호외세 부과는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았는데 야당은 납세자의 비용을 전가하는 트럼프 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겨냥해 호외세 카드를 꺼낼 경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이번엔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의 한국 방문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분위기를 살려나가자고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환하게 웃으며 김여정과 김영남의 손을 맞잡습니다.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김여정이 2박 3일간 파악한 남측의 의중과 미국의 동향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은 남측이 온갖 성의를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4월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다채로운 대화 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정은은 두 차례 예술단 공연을 이끈 현송월의 손도 맞잡으며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비를 비롯하여 남녘 동포들이 관우하며 만족을 표시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은 예술단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전 세계가 인정한 매력 공세를 자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 구내를 문화로 물들인 것 가운데 거리의 악사를 빼놓을 수 없죠. 얼핏 보면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미래의 뮤지션들입니다. 동정민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이동하는 파리 시내의 지하철. 역사 안쪽에서 흥겨운 리듬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Bonjour, on est le groupe In the Can. On est musicien du métro depuis 2012 et voilà. 매주 금요일 파리의 중심 지하철역인 리옹 역사 안에서 공연을 하는 네일과 줄리앙 형제. 공연에서 번 돈으로 음반을 만들고 콘서트도 엽니다. 미리 돈을 조금 넣어두는 것은 시민들이 주머니를 쉽게 열게 하기 위한 숨겨진 팁. 30여 분 만에 꽤 많은 돈이 쌓입니다. 프랑스에서 지하철 버스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 교통공사가 발급하는 배지가 있는 사람 300명만 지하철 역사 안에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 열차 안 연주는 불법입니다. Alors, le but du programme des musiciens du métro, c'est d'égayer le temps de parcours. Ils sont là pour aussi se produire, se faire connaître. 지하철 뮤지션들은 매년 2차례 오디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2,000명이 지원해 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벌써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에게 지하철역은 작은 콘서트장과 같습니다. Moi, je rentre dès l'école, après avoir cherché les enfants. On s'arrête souvent dans le métro écouter les groupes. Ça dépend s'ils sont bons, s'il y a du rythme, s'il y a de l'ambiance. C'est très agréable. 파리 서쪽 외곽에 사는 블랑디는 지하철 뮤지션 인터켄의 팬입니다.
이 그룹의 지하철 공연을 들으러 매주 40분간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J'ai rencontré ce groupe à Châtelet. Je suis tombée sur eux avec un ami et on a tout de suite accroché à leur musique. Je viens les voir toutes les semaines ici le vendredi à Gare de Lyon. 세계적인 펑크 뮤지션 케지아 존스나 대표적인 상송 가수 자즈 등 걸출한 가수들이 파리 지하철 공연 출신입니다. 우선 4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레프브리크역입니다. 한창 음악회가 진행 중인데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이 팀은 바로 더 캡틴입니다. 이들에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는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소중한 힘입니다. Nous, l'argent qu'on gagne, ça nous aide à continuer à vivre la musique, à vivre de notre passion. Quand les gens nous passent des pièces, etc., moi je vois ça comme un encouragement. 지하철에서 들리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문화의 도시 파리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이 오늘 닻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박주선 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두 대표 첫날부터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며 바른미래당의 출마를 알렸습니다.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며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민, 박주선 두 공동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결심할 문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21석, 바른정당 9석을 합쳐 30석의 원내 제3당으로 출범했습니다. 당의 목표인 정강정책을 놓고는 끝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햇볕 정책이나 중도, 진보 등의 표현은 빼고 개혁을 내세우며 두루뭉술하게 봉합했습니다. 합리적 보수 세력과 건전한 진보 세력, 진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염원하면서 오늘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는 통합에 반대해온 이상돈, 장정숙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완전한 통합으로 출발한 바른미래당의 첫 번째 생존 관문은 6.13 지방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철판이 날아든 인명사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20일이 넘도록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철판이 앞유리를 뚫고 들어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차량을 몰던 37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이 숨진 남성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뒤 함께 찜질방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뭔가가 유리에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떴을 때 와이퍼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내려서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살려달라고. 사고 원인 차량 찾기에 진전이 없자 예비 신부 A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데요. 고속도로 사고로 죽은 남편을 도와달라면서 이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벌써 3,600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미궁 속에 빠질 수도 있겠다. 남편 편하게 보내주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이대로 사건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는 못 살아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석에 날아든 철판의 정체는 화물차용 판스프링으로 밝혀졌는데요. 주로 화물차 바퀴 옆에 설치해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이 판스프링이 곧바로 피해 차량을 그대로 덮쳤거나 이미 도로에서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이 지나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날아들었을 가능성입니다. 경찰은 이 두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 경우엔 이 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사망 운전자의 유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이 목격자들이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7시 50분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이천시 호범면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을 지나신 분들은 이천경찰서나 저희 채널A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남북한이 모두 3차 정상회담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은 모든 것은 북한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한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s we've said for some time, it's really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cide when they're ready to engage with us in a sincere way, a meaningful way. 다만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이 올라와야 할지 알 것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와의 면담 직후 올린 SNS에 대화를 위한 보상은 없다며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강력한 제재가 곧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함께 병행키로 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압박 카드도 여전합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출항한 떠다니는 군사기지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괌을 거쳐 일단 남중국해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었을 뿐 그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상황을 고려해서 군사적 긴장도 높이지 않은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한반도 해역에서 훈련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 회계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어서 강경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병모 국장은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영포빌딩에 남아있던 회계장부를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등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도곡동 땅 지분이 다 사실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땅이었던 건가요? 소설을 쓰세요. 검찰은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추가 진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네, 뉴스 분석 사회부 배일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배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뭐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2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 최순실 씨에게 선고된 형량 징역 20년 플러스 알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공범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와 무죄 판단이 재판에서 같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양형,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년형,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만 네. 법 쪽에서는 이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까? 네,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아주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놀랍다는 반응도 많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역 15년에서 징역 18년형을 예상했는데 아주 충격적이고 놀랍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판 판결문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최순실 주장은 거의 채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아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재판부는 부인하는 판결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을 알았는지에 대한 최순실 씨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말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는 정의의 딸 정유라가 승마 선수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말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기뒀습니다. 네, 네. 말한 적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는 있었다. 네.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죠. 오늘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최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서 말 세필과 용역 대금을 받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삼성이 정유라 승마를 지원한 액수가 70억 원. 그러니까 70억 원이 넘는 73억 원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도 네. 이 혐의를 적용했었죠. 네. 최순실 씨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라고 주장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용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270억이라는 거는 그 가상 금액이지 그 사람들이 집행할 의지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70억 원은 가상의 금액이다. 말도 네.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역시 이 삼성에서 모두 73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최순실 씨 얘기가 전부 다 이제 부인되는 것 판결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지갑을 쓴다. 이른바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봤는데 법원은 판결문에서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기 삼성에서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말씀하신 대로 지갑을 같이 쓴다고 본 경제 공동체 개념에 반발하면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법원은 이 경제 공동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이도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 삼성의 승마 지원은 이 최순실 씨가 이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삼성에서 직접 받은 것인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직접 돈이 건너가진 않았다는 것까지는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공동 정범, 그러니까 공범이기 때문에 네. 같은 사람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경제 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모습이 보입니다만 네. 지난번 2심 재판과 달리 액수가 좀 늘어났네요. 네,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쟁점을 보시면 용역대금, 삼성이 지불한 용역대금 36억 원과 차량 4대를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재용 2심 재판부와 최순실 1심 재판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네. 이 말 대금, 말을 산 가격이죠. 그리고 보험료 36억 원은 네.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정된 액수는 72억 원 이상,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2배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큰 틀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키워드로 20년 플러스 알파라고 했거든요. 네. 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 나옵니다. 배림 팀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재판부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 씨에게 나누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네. 재판부가 오늘 명기했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최 씨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20년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전망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배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독 대통령이란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만큼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범 관계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건 12개. 재판부는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은 물론 하나은행에 대한 인사개입 등 12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국가 최고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한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최 씨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최 씨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의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만큼 공직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추가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보아 최소한 최순실 정도의 형량 내지는 그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경기장에서 목청 높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던 북한 응원단이 오늘은 바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깜짝 공연까지 펼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철웅 기자입니다. 경기장에서 입었던 붉은색 옷과 털모자를 그대로 갖춰 입은 북한 응원단이 줄지어 해변으로 걸어갑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취재진이 말을 걸자 간간히 대답도 했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저 오늘도 갔고 피출도 갔다는 거 생각밖에 못 꼈습니다. 여기 와서. 네, 북한 응원단이 경포대 바다에 산책을 나와 있습니다. 응원단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렸는데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진 촬영 요청에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외부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점심을 먹은 북한 응원단은 율곡이의 생가인 오죽헌을 찾았습니다. 관람을 마친 응원단 중 일부는 시민들 앞에서 즉석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북측은 이례적으로 오늘 응원단 일정을 미리 언론에 알려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소식 보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서초동의 빌딩 지하 창고에서 회계 장부를 압수했다고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 장부를 들여다보면 다스의 자금으로 보이는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번번이 쓰인 정황이 나옵니다. 윤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회계장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누나 고 이귀선 씨와 경기도 가평별장이 등장합니다. 우선 가평별장과 관련해선 2008년 9월 공사비 2,500만 원을 비롯해 하천 사용료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평별장은 처남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곳입니다. 아울러 큰 누나 고 이귀선 씨의 이름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명목으로 1,700만 원가량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가세 항목엽 괄호 안에는 용산과 부천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용산과 부천의 100억 원대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란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진술을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장부를 모른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이 장부를 작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동영 산업분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뭔가요? 예,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환자가 쓴 처방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자가 쓴 처방전, 뭔가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환자라면 몸져 누운 GM 한국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바로 의사가 내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GM은 환자이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공적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달라며 자체적인 처방전을 내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건 몸져 누운 한국 GM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공장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공장 가동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닷새를 일한다면 하루만 공장을 돌리고 나흘은 쉬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같은 문제가 생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제조 원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GM은 독특한 글로벌 경영 방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라 하더라도 네. 모두 미국으로 보낸 다음 네. 이를 모아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장으로 다시 보내는 이런 경영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가지고 GM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면 비용이 훨씬 낮을 텐데 미국을 거쳐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30%가량 높은 부품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부품 공장은 실제 생산 공장 바로 옆에 있어야 제일 좋다고 교과서는 말하고 있지만 좀 다른 방식을 선택했군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영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생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네. GM 측에서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용에는 네.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보일 뿐이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 GM이 만든 자동차는 국내 제조사의 평균보다 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제 대출금리 평균 5% 나오는데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 경영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GM이 경영자금을 빌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평균 5%대의 고율의 이자를 매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한국 GM에 자금을 빌려주는 미국 본사가 받는 이자율이 5%, 굉장히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한국에서 이자 노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제조 원가를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다음 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는 미국 본사가 브랜드 사용 로열티까지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한국 공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이익만 챙겨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GM 본사, 미국의 디트로이트 본사가 뭔가 물건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쭉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비유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는 2016년 기준인데요. 군산 공장의 평균 근로자 한 명당 평균 임금이 8,700만 원이라고 알려졌을 만큼 생산성이 낮았던 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쨌건 물건값 비싸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별로 안 좋아하게 만든 요인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져 누운 거죠. 환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한테 왜 돈 달라 그러는 거죠? 예, GM 측은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3조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의 지분 중에는 산업은행이 17%가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자금을 대시오, 네. 추가 자금을 대시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조 원의 17%, 대략 5,100억 원을 공적 자금으로 부담하라. 네. 이런 게 사실상의 GM의 요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뭐 그렇게 요구한다면 GM은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내놓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가 이런 점 때문에 고심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습니다. GM이 당장 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방안은 없이 네. 그저 자금만 내놔라라고 한다면 네. 결국 자금이 소진되면 얼마 후에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점 때문에 쉽게 자금 지원을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군산이라는 거, 전북 지역은 이제 올 6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된 것인지 이제 5월 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굉장히 긴박한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영 산업부 장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군산 공장 폐쇄 발표로 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구 노력 방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 기업을 위해서 나라 돈을 투입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통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GM이 우리 정부에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알려온 시점은 어제 저녁으로 백은규 산업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나온 직후입니다. GM이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영 구조 개선의 어떤 형태든지.
자금 지원을 요구하려면 경영 정상화 계획부터 보여달라는 산업부 장관의 말에 GM은 공장 폐쇄 조치로 화답한 겁니다. GM이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군산공장이라는 것이 현 정부의 지성의 지지 기반이 호남 지역 아닙니까? 정부한테 일종의 저는 이제 협박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는 한국 GM의 증자 요청에 대해 이런 반구 없이 회사 측 경영 상황부터 실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한국 GM이 철수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만큼 자금 지원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우리 정부와 GM의 팽팽한 기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자동차 기업 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을 5월 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 때문이지만 당장 직원 2,000명에겐 희망퇴직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는 급작스러웠습니다. 오전 9시 노조에 통보했고 1시간 뒤 공식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어 군산 공장 근로자 2,000명을 포함해 상무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까지 시작됐습니다. 베리 앵글 GM 총괄부사장은 GM이 중대 결정을 내리는 이달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노조는 적자 경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폐쇄하자는 사람들하고 무슨 교섭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얘기를 이제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수준까지. 한국 GM이 미국 본사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부품도 비싸게 사들이는 등 본사에 배를 불리는 데만 이용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제 공적 자금이 투입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네, 설을 며칠 앞두고 공장 폐쇄 결정이 알려지자 군산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폐쇄 결정이 내려진 군산 공장. 직원 2천여 명이 일하던 공장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공장을 드나드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공장 주차장은 마치 빈 공터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일부만 높은 사람들만 직공자들만 나오고. 평소 같으면 완성차가 빽빽하게 들어찼을 출고장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했던 직원들마저 일찍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장 폐쇄 결정이 알려지면서 GM 측은 생산 라인에 투입됐던 직원들을 점심시간이 지나자 강제로 퇴근시켰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생산하지 말라고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내일도 나오지 마라 하고 다 그냥 퇴근을 하지 다 퇴근하는 거야. 노조 측은 공청회를 열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5월 폐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으며 공장 주변 상가도 을씨년스럽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적합니다. 상인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잘 받아야 요즘 사람 몇십 명, 한 13명 그 정도밖에 못, 옛날에는 60, 70명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없어졌어요. 지난해 7월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도 문을 닫아 군산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